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삼성이 로비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오늘은 외신이 바라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한의 비에 새겨진 시 한 편 함께 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언론계에도 시작되는 미투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8년 2월 9일) 금요일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이 개막되는 민족의 경산날, 우리 결의 공동체의 발전과 번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조선일보 사설 따위를 오프닝 멘트의 소재로 삼는 것에 우선 사과드립니다.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김정은은 북핵 폐기를 단념하고 핵이 있는 평화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핵화는 북한만이 아니라 지구촌 공동체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전제 요소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의 확약을 받지 않는 한 남북관계의 진전은 용인될 수 없다는 투입니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기조도 그러했지요. 비핵화에 대해 북한이 순순히 따라주지 않으니 휴전선에 빗장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보수라고 불리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남북 관계는 더 얼어붙었고 북한은 핵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 나아가 북핵 해결을 위한 전제 요소로 북미 수교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면서도 대화의 기조를 풀지 않고 있고 이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작은 결실이 될 것입니다. 민족의 장래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면 남한의 지도자는 모름지기 일해야 합니다. 조선일보에게 묻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남북대화 지지할 겁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기 이전에도 조선일보는 북한을 원수 마귀로 몰아가며 분단을 고착화해오지 않았습니까? 한편 조선일보의 오늘 또 다른 사설을 보면 북한이 참가를 결정한 이후 세간의 이목이 온통 정치적인 문제에 쏠리면서 정작 올림픽의 주인공들인 선수들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고 나와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설의 제목은 평창올림픽 대한민국이 주인공이답니다. 평창올림픽에서 남북 화해 협력을 지우자, 남한만 스포츠만 부각하자는 조선일보. 그 옹졸함에 실소를 금하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도 그렇지만 조선일보도 없어져야 이 민족이 삽니다. 자, 이번 주 일요일에도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가 있습니다. 약자를 편들러온 예수의 일대기를 도올의 관점과 시각으로 풀어내는 설교.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9번 출구 나오자마자 있는 벙커 1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사회를 봅니다. 어린이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평창 겨울올림픽 미국 고위급 대표단 단장으로 방한 중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긴밀한 한미공조가 북한을 남북대화와 평창올림픽 참가로 이끌어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문 대통령은 또한 한미 양국이 확고한 원칙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을 남북대화와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이끌어냈다고 평가하고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다각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이끌어낸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정대로 평창 겨울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올림픽에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참석 결정을 고수한 것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구촌 축제가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다스는 투자자문회사 BBK에 투자했던 140억 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김경준 전 BBK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었는데요. 검찰은 다스 측 변호사 비용을 삼성전자가 부담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업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다가 새로 발견된 삼성그룹 차명 계좌의 규모가 4천억 원대로 파악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을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심심할 땐 줌바라. 피곤할 땐 짜증날 땐 줌바라. 배고플 땐 줌바라. 화가 날 땐 우울할 땐 줌바라. 좀 봐라. 좀 봐라. 줌바라가 뭔데? 유튜브에서 줌바라를 검색해봐. 무료로 웹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 줌바라 TV. 소래 좌우지 장지지지 이정현입니다. 중상. 설날이 명절 선물 가성비 최고 고르시나요? 바보 멸치 선물 세트 추천합니다. 부담없는 가격대와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 등 알차게 구성했습니다. 명절 선물 결제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말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가자.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주세요. 좀 봐주시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서 박근혜 정부를 거쳐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를 치르게 됐네요. 원래 스케줄대로였으면 박근혜 대통령이 개막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폐막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던 그 올림픽을 드디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예, 박근혜가 만약에 올림픽 개회 선언을 한다면은 북한도 없는 동계올림픽이 될 텐데, 참 암담해 보입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 속에 올림픽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북한의 대화 제의나 이것에 대해서 보수 측에서 여러 가지 불만도 많고 불안한 마음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현재 주장을 100% 수용하고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 하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쨌거나 이 과정을 통해서 남북 간의 대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독일과의 정상회담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북미 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정확한 방향을 이미 제시를 해놓은 상태라 생각하고요. 예. 최대한 대화하려고 노력하고 깨질 때 깨지더라도 일단 노력은 해야지. 내가 지금 너 하는 거 보니까 올림픽 끝나고 나면 또 어차피 전쟁을 하려고 들 거지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올림픽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되는 이런 남북 간의 대화 환경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최대한 노력하되 배신당할 수 있다라는 자각심 물론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문화체육관광부가 아무래도 올림픽 주관 부처가 될 텐데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인 손혜원 의원에 가면 또 남다를 텐데, 하여간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용 판결을 올림픽전으로 잡은 것, 이것도 역시 뭔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번 판결을 따져보니까 말이죠. 이 올림픽이 시작되면 사실 이제 모든 주제가 올림픽으로 휘말려 들어갈 것이고요. 특히나 지금 북한과의 관계 개선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북한 응원단은 화장실 들어가는 것까지 전부 다 찍어서 올리고 있는 지경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림픽 자체로 이슈가 매몰되기 때문에 사실 이재용 이슈가 빨리 현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사실 보이고 있긴 하죠.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누군가 기획해서 했다면 기왕 하는 재판 어차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빨리 사라질 올림픽 직전으로 잡았을 가능성. 저희가 뭐라고 증거는 없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대법원 판결을 전망하는 여러 시각들 중에는 2심 판결이 워낙 개판이다 보니 3심 대법원의 판결은 다를 것이다. 그러니까 파기환송으로 해서 이재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되지 않더라도 미흡하나마 법의 정의가 설 수 있는 판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최대 변수는 다름 아닌 삼성의 로비입니다. 삼성이 대법관들에게도 로비를 할 경우 제2의 정형식 판결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MBC가 이틀 전에 보도를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2011년부터 13년까지 범죄를 저질렀던 자들 중에 300억 이상 횡령했던 사람은 전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앞으로 뭔 로비를 하려면 300억 이상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50억에서 300억 사이가 59%, 5억에서 50억 사이는 64%가 집행유예를 받아서 300억 이상은 해먹어야 집행유예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희가 당연히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액수는 사실 그 당시에도 대법원까지 다 판단을 받아본 내용인데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또 같은 통계를 보면 최고위직의 경우에는 72%, 하위직의 경우에는 52%가 집행유예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행유예는 왜 집행유예인지를 항목을 써야 됩니다. 무슨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같은 시기에 판결문들을 전물량을 살펴보니 경제사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80%가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속된 말로 아사모서 넘어간 거죠. 뭐 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해서 넘어갔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저도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럴 줄 알았지만 이런 지경일 줄 몰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 삼성이 이제 로비를 엄청 잘한다 말이 많은데 저는 핵심을 어떻게 보냐면요. 결국 이제 로비를 몇 사람한테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심 판사가 정영식 판사 하나에 소위 좌배석, 우배석 해서 이제 2명의 판사가 배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3명, 그중에 특히 정영식 판사 한 사람의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뇌물로 따지자면 뭐 뇌물을 물론 주고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50억을 기대하고 있는 판사에게 300억을 가져다 주면 그 판사의 생각이 어떻게 될까요? 저희 뭐 이제 농담으로 누군가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뭐 기왕 뇌물 받을 거면 100억 정도 들고 오면 받고 찌질하게 뭐 1,200만 원 들고 온 것은 거절해라라고 저희들끼리 농담을 하는데 예. 그 농담은 사실 뼈가 있는 거거든요. 누군가 100억을 들고 와서 뭘 좀 해달라고 부탁한다면 나는 뭐 끝까지 그걸 거절할 것이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이처 리퍼블릭의 정은호 씨가 100억대 도박 혐의를 받고 재판을 할 때 변호사 한 사람에게 수임료로 준 돈이 50억이었습니다. 예. 돈이 조 단위가 넘어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돈에서 100억이 나가나 50억이 나가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로비의 방법은 비단 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임원급 이상이 되면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친인척들의 명단을 회사에 적어서 제출하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계도가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삼성과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하거나 대기업과 관련된 일을 하면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는지 예를 들면 그 회사에 다니는 동문이라든가 하여튼 수만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근을 해오기 마련입니다. 인간은 어딘가는 약한 고리가 있기 때문에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삼성에서 이사로 다니고 있는 삼촌이 전화를 해서 예. 조카야 네가 이번에 날 살려주지 않으면 내가 정말 죽는다. 부터 시작해서 뭐 방법이 수만 가지거든요. 어떻게든 이 인물을 공략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대기업들, 돈 있는 자들의 집요한 로비의 방법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판사 3명을 설득하는 것은 생각처럼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특히 이제 우리 양 대법원장 시절에 어떻게 대법원들이 전원 합의를 해왔는지의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 한 사람을 제대로 로비하던가 아니면 대법원장 포함해서 관련된 대법관들을 로비하는 게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제시하거나 일자리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주변의 인맥들을 사용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뿌리를 놓고 보면 고시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시제도의 문제점. 예, 고시제도를 통해서 선발된 소수의 인원들만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검사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고 판사는 판결 자체를 독점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부 역시 고시 출신의 사람들만 승진을 할 수 있을 뿐 7급이나 9급으로 공무원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급수가 높아져도 4급이나 5급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행정부의 임원급 역시도 마찬가지로 고시 출신으로 전부 다 채워지고 1년에 뽑는 사람이 500명에서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이런 사람들끼리 구성되어 있는 강고한 네트워크는 사실 깨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잠깐 얘기를 해서 다른 얘기를 드리면 요즘 이제 미투 운동이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문학계에서도 이런 논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니 그 자유로운 시인들이 그걸 거절하고 그 자리를 뛰쳐나가면 되지 왜 못하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거 말처럼 쉽습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시인 역시도 고시를 본다는 겁니다. 고시요? 등단이라는 과정이 있는 거죠. 예. 내가 시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문단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등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습작 시를 쓰는 사람들은 기존에 등단해 있는 문인들과의 교류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도
페이스북에 한 시인이 본인이 당했던 성추행, 성폭력 사례들을 열거해 놨던데요. 시를 쓴 걸 보고 시인이 불러서 고3 시절에 이 여류 시인이 학생의 신분으로 자기의 시를 검사받으려고 갔는데 그 시인이 그 자리에서 키스를 하려고 시도를 해서 밀치고 나갔는데 그걸 달래주려고 따라 나온 다른 시인이 그 자리에서 또 키스를 결국은 했다는 거죠. 고3 학생에게. 그게 불과 10년 전에 일어난 겁니다. 이분은 지금 이제 20대 작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등단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불러서 고등학생한테까지 이런 오렴치한 추행을 하는 자들이 등단을 실제로 해주는 사람들에게 어떤 짓까지 할 수 있겠는가라는 상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단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경쟁자를 시작할 때부터 차단하는 겁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뽑고 그 소수의 사람들끼리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밀어주고 당겨줘 가면서 사회를 구성하는 것. 이게 조선시대로 따지면 과거급제하는 양식으로 아직도 사회가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과문해서 전 세계 사는 잘 모릅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로 이제 로스쿨로 제도를 바꾸고 이제 변호사 선발하는 숫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예. 미국은 말 그대로 발에 채는 게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해서 변호사를 어떻게 먹고 사냐라고 하지만 먹고 살 형편이 안 된 변호사를 안 하고 다른 걸 하면 돼요. 장사를 하면 되고 택시 운전을 하면 되고 많이 뽑아놓고 그중에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행정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법고시라는 제도를 통해서 아주 소수의 인원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이 얘기는 또 거꾸로 하면요. 대기업이나 권력 집단이 관리해야 하는 사람의 숫자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형사법원에 판사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삼성전자의 상무 자리가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가 있죠.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데려다 임원을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수하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의 인원들에게 권력을 주면 그 소수를 장악한 사람들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김기춘,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 이명박 등의 사례를 통해서 여실히 지켜본 것이고요. 이번 이재용 사건도 마찬가지로 양승태 대법원장을 필두로 해서 이 보수라고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삼성이 관리해 왔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을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 김어준, 주진우 기자 같은 경우도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건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낸 전례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 국민참여재판의 현재로서의 맹점은 피고인이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이재용 같은 자들은 절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로비해야 될 사람의 숫자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 사람들 집중 공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요. 대배심이라고 해서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할 때 소위 연방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경우에는 대배심이라고 해서 24명의 3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불러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건에 대해서 기소할 건지 여부를 정하도록 토론을 2주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을 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배심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서 지금처럼 해외에 돈이 있었지만 이재용에게 의도가 없었다는 말 같지 않은 얘기로 국외재산 도피를 무죄로 만들어주는 것은 사실 배심원제가 있었고 국민들이 똑바로 눈을 뜨고 쳐다봤다면 불가능한 법리였을 것이거든요. 예. 그냥 말 그대로 판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런 결과를 내놓았고 같은 법조인이 민변에서 장문의 반박문을 내놓았는데 저도 그 반박문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감추기 어려운데요. 제가 저지른 잘못도 아니면서도. 이런 식으로 저는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더 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말하던 소위 전문가의 시대 그리고 과거의 급제한 자들만 월계관을 쓰는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이 사람들을 다 장악했고요. 재벌과 돈이 이 사람들을 다 장악하고 주무르기 시작한 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랜덤으로 배심원들을 뽑아서 재판에 함께 참여를 시키면 삼성의 입장에서는 로비를 해야 되는 사람의 숫자가 급증하는 것이고요. 물론 일반인이니까 더 쉬울 수도 있겠지만 그중에도 한두 사람만이라도 예를 들어서 김 PD님 같은 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거기 배심원에 있는데 삼성에서 로비가 들어온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이상 전문가들에게 이런 영역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예. 극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권력들을 다시 국민들에게로 돌려오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만약에 뭔 큰 결정을 해야 하는데 삼성의 로비를 받는단 말이죠. 누가 와서 나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이번에 삼성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큰일 당할 수가 있다 라면서 이렇게 저를 붙잡는다면, 혹은 뭐 과거에 좋아했던 여잔데 와가지고 도와달라 이런다면은 많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이거 팟캐스트를 잘 안 들으시는 모양이죠? 전혀 안 듣습니다. 자유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여튼 국민 참여로 재판으로 해서 범위를 늘리면 저희가 지난번에 원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예. 수구의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냈던 저희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재판이라는 것, 일부 전문가들은 야 너희들이 뭘 안다고 이 신성한 법을 너희들이 와서 만지려고 해 라고 말하지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으면 그거는 그 법이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예. 법률 용어를 쉽게 고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재판 과정에서 기소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들이 꼼꼼하게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는 행정고시 같은 거 다 폐지하고 7급 시험으로 일어나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원 뽑을 때 28살짜리 부장으로 뽑고 28살짜리 일반 사원 트랙 뽑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쓸만한 사람도 그냥 일반 사원을 뽑고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열심히 일할 사람들 뽑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경쟁하고 같이 하는 과정에서 정말 자기들이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회사의 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승진을 빨리 시켜주는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이로도 그렇고 경험으로도 그렇고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는데 지금의 행시제도라는 거는요. 28살짜리한테 부장 주고 이사 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기업은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판사의 경우도 물론 제도가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변호사를 거쳐서 판사를 가고 있습니다만 기준이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 경험들을 두루 겪은 사람들이 맡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재판의 과정을 들여다보고 모니터링하는 것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게 뭐 사회적 비용은 좀 드는 일이지만 국민들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보는 과정을 가지는 것도 뭐 모두에게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 참여 재판의 확대, 그리고 뭐 미국식의 대배 심제, 소비의 심제를 도입하든 아니면 유럽 방식의 참심제를 도입하든 어떻게 됐건 국민들이 이런 중요한 재판에서 중간중간 과정을 다 들여다볼 수 있게 하고 판사가 임의적인 판단을 못하도록 하는 것, 전 꼭 좀 이번 기회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민이 이해를 못하고 납득을 할 수 없는 판결이 어떤 법에 근거돼서 내려졌다면 그 법을 바꿔야죠. 국민들 보고 당신들이 잘못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모른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참 부끄러운 얘기고 어불성설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이번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에게 드리는 상품입니다. 정답자에게는 신간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를 선물해 드립니다. 핀란드에 빠진 여행사 대표 청주 챌린지 투어의 윤성희 대표가 핀란드의 교육 이야기를 전합니다.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윤성희 대표가 집필했고 사파에는 시사 만화가 고경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노는 것부터 가르치는 이상한 나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선물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 찾아주세요. 클로징 사연 소개된 분께는 별을 따다 구운 가재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합니다. 주문 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팟빵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세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 기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 꼼수, 불법 신고하세요. 최저임금 올랐다는데 내 월급만 안 올랐네.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킨다고? 신고하세요. 민중당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 근로시간 줄이기, 식대 기본급에 끼워 넣기. 신고하세요. 070-5118-2119 카카오톡 검색창에 최저임금 119 운동본부를 검색하세요. 최저임금 지키는 민중당.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응? 그냥 먹지? 좋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섭취하는 유산균과의 이별 선언. 미궁 유산균 사랑.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매일매일 너에게,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지금 검색창에 미궁 유산균 사랑을 검색하세요. 활력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탱탱함이 필요할 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뉴트리션 닥터스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외신이 이번 이재용 석방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 금융권의 오랜 과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은요,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이게 한국 할인? 뭐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서 현저하게 싸게 거래가 되는 현상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보통 주가가 비싸냐 싸냐를 이야기할 때는 기업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피는데요. 보통은 이제 실적이 비슷한 두 개 회사를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라는 두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두 회사가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두 회사 매출도 한 1년에 10억 원, 순이익도 1년에 한 1억 원 정도 다 비슷한 거죠, 수치가요. 이러면 주가가 다르게 형성될 이유가 없죠. 매출, 순이익도 다 비슷하고 만드는 물건도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딱 하나 차이라면 이 두 회사의 국적이 다른 겁니다. A라는 회사는 미국 국적이고 예를 들어서 B라는 회사는 한국 국적입니다.
이러면 보통 세계 증시에서 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냐면 실적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똑같아서 국적이 아무리 달라도 주가가 비슷하게 형성이 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미국 국적 회사 주가는 한 1만 원 정도면 한국 회사는 한 6천 원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단지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계 시세에 비해서 한 40% 정도 싸게 거래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지난해에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 한 조사를 보면 한국 기업 주가가 선진국들 평균 주가에 비해서 한 42% 정도 할인된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반값 수준인 거죠. 이걸 신흥국 주가하고 비교를 해도 우리나라가 한 26% 정도 싸요. 그러니까 신흥국이라는 곳들이 필리핀, 터키,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도 우리나라 주가가 26%나 싸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요즘 최근에 비트코인이 한참 거래될 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까 단지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더 비쌌다는 뜻인데 이건 비트코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투기적으로 거래가 됐는지를 증명해주는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식 같은 건 한국에서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40% 정도 싼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높게 형성이 된 건 대단한 거품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억울해지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디가 어때서 우리나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식이 40%나 싸야 되느냐 궁금해지죠. 전통적으로 주식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 대해서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이 돼 있다는 거고요. 둘째는 기업 지배 구조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특별히 싼 이유는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면 한 번에 나라가 거덜날 것이다 라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재벌들의 지배 구조가 영미권 기업들에 비해서 워낙 개판이어서 주가를 싸게 쳐준다.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들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다룰 때 거의 첫 번째 관점으로만 다뤄요. 남북 분단 문제만 다루는 겁니다. 재벌들의 기업 지배 구조가 워낙 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가 굴욕적으로 세계 시장보다 40%나 싸다. 이런 사실을 우리 언론은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야말로 한국 재벌 지배 구조가 얼마나 후졌는지를 전 세계가 숫자로 인정하는 굉장히 아픈 팩트거든요. 돈 거짓말을 안 합니다. 스포츠 경기 승패 예상할 때 제일 정확한 예측가들이 도박사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이 걸리면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손해보는 투자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주가가 40%나 할인돼 있다는 건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재벌 지배 구조가 너무 개판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인 거죠. 그래서 언론들이 안 다룹니다. 대신 언론들은 희한하게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다룰 때 한국의 경직된 노사관계 때문이다 이런 헛소리를 지어내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말로 해외의 시각이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관한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예. 요거는 영어 기사를 제가 대충 번역한 거라서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대충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으로 불리는 현상의 원인이 남북 분단 때문이라고 하는데 남북 위기가 고조될 때에도 한국 주가와 원화 가치는 거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그렇다면 한국의 주가가 아시아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이 현상은 왜 벌어질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 경제이기 때문이라는 점, 한국 기업들이 전통적으로 부채를 많이 지고 있다는 점. 하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가문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재벌이라는 기업 형태가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형편없는 기업 지배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기사에 적어놓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야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떤 외신 언론을 봐도 남북 분단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거의 안 준다고 봅니다.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국 주가가 쪽팔리게도 필리핀 같은 나라들보다도 낮은 이유는 수출 주도 경제, 빚이 많다. 이런 부차적인 이유 외에 제일 중요한 이유는 기업 지배 구조가 개판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해외 자본이 보기에 제일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예. 이번 이재용 해석방을 보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6일 사설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이 이슈가 사설을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건데요. 뉴시스가 보도를 했던데 뉴시스가 이 사설을 왜곡하지 않았다고 믿고요. 한국말로 된 번역본을 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해외의 시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쭉 읽어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이명박 정부는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지원토록 한다는 명분이었다. 한국의 고등법원은 5일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했다. 1심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부른 부패 스캔들과 연관된 혐의로 구속됐던 이 부회장에게 5년형을 선고했으나 고등법원은 절반인 2년 6개월 징역형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한 뒤 석방했다. 이 부회장이 9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삼성 등 한국의 5대 그룹은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그룹의 16개 계열사만 해도 코스피의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한국 대기업들의 불투명성과 기업, 정부, 사법부 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인상 등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회장을 풀어준 시기와 정황이 그토록 당혹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민들과 국제사회 관찰자들의 압도적인 인상은 법원이 구시대의 관행으로 되돌아갔다는 것이다. 재계 실력자에게 특별한 관용을 베풀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이 부회장 석방을 바라보면서 지난 2008년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비자금 1,034억 원을 조성하고 회사 돈 9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지만 2달 지나 광복절 3연에 됐던 일을 다시 회상하고 있다. 한국 경제를 위해서는 그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감옥에 갈 수 없었다는 게 당시 법원의 판단이었다. 삼성은 그가 수감 중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 삼성의 글로벌 비즈니스는 점점 강해지기만 했다. 기업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주식회사 한국을 정화하는 일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다. 보다 중요한 것은 재계 거물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건희 삼성 회장은 2번 유죄 선고를 받았고 2번 모두 사면을 받았다. 그의 아들은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설에 적혀 있습니다. 예.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보는 외국 사람들의 본질적인 시각인 겁니다. 이재용 같은 놈들이 외국 시각에서 보기에 압도적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이번처럼 태연히 풀려나는 이 현상, 그래서 한국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현상, 정몽구도 풀려나고 이건희 이재용 부자도 풀려나고, 이게 바로 한국의 주식이 해외 다른 국가에 비해서 40%나 싸게 거래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게 한국 언론들이 외면해서 그렇죠. 한국 재벌들의 모습이 보도가 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SK그룹 총수 최태원이 전과 이범이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번 구속이 됐는데요. 2003년에 분식회계 혐의로 최태원이 구속이 됩니다. 이제 분식회계라는 건 회계장부를 거짓으로 꾸미는 거죠. 이건 영미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범죄입니다. 그렇죠. 예, 2001년에는 엔론이라는 회사가 분식회계로 파산을 해요. 그런데 경제계에서는 이 엔론 파산 사건이 엄청난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와, 어떻게 기업이 주주를 속여도 저렇게 크게 속이냐. 장부를 어떻게 저렇게 거짓으로 엄청나게 쓰냐. 너무 충격적이다. 영미권에서는 엔론 사태를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교수는 엔론 사태가 가져다준 공포는 테러의 공격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전 세계를 그토록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엔론의 회계부정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5년 동안 회계부정 규모가 13억 달러였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 원 정도죠. 감이 잘 안 오시죠? 저 정도 분식회계를 했으면 많이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무지하게 많이 한 겁니다. 무지하게 많이 했으니까 규모가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엔론이 파산하고 세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분식회계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최태원이 2003년에 분식회계로 구속이 되면서 이때 SK가 한 분식회계 규모가 얼마였냐면 1조 5천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분식회계만 한 게 아니고 그 와중에 계열사들 부당 지원하고 부당 거래하고 이러면서 최태원이 계열사 돈을 슈킹을 합니다. 그것 또한 1,000억 원이 돼요. 자,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린 엔론의 분식회계가 1조 4천억 원인데 한국의 최태원은 가볍게 그 기록을 뛰어넘어섭니다. 1조 5천억이에요. SK 분식이 엔론 분식보다 규모가 더 컸다니까요. 이걸 외국인들이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뭐야, 분식 규모가 1조 5천억이래.
그런데 한국에서는 별 신경도 안 써. 야, 미국 같으면 엔론 같은 초대형 공포 사태가 터지고 기업 망하고 이래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 이런 일이 지금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 엔론에서 분식회계를 지휘했던 최고 경영자 제프리 스킬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06년에 사법부로부터 24년 4개월 실형을 선고받아요. 분식회계 1조 4천억 원 했다고요. 당연히 지금까지 1년의 감형도 없었습니다. 스킬링은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최태호는 그보다 더 큰 분식회계를 저질렀고 그 와중에 1,000억 원을 슈킹까지 했는데 구속된 다음에 딱 7개월 만에 병보석 신청을 하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이걸 외국인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와, 한국 이 나라 진짜 웃긴다. 분식회계가 1조 5천억 원이고 총수가 주주들의 재산을 막 뺏쓰는데 7개월 만에 풀려나. 와, 황당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냐고요. 범죄는 아닌데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이런 뉴스 나오면 쪽팔려서 견딜 수가 없는데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그 여승무원들 성추행 의혹이 터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요. 네. 예. 이 박삼구가 이끄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신사옥이 서울 신문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신사옥에 가보면 수경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연못 같은 거죠. 근데 이 수경시설을 설치한 이유가 뭐냐? 금호아시아나 빌딩 옆에 흥국생명 빌딩이 있거든요. 근데 이 흥국생명 빌딩에 미국의 유명한 조각가 조나단 보로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예요. 근데 이 유명한 조각가가 22m짜리 초대형 조형물을 흥국생명 빌딩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 조형물 제목이 해머링맨이라는 작품입니다. 요 해머링맨은 노동자가 해머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보로프스키가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만든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흥국생명이 태광그룹 소속이거든요. 근데 언론 보도에 뭐라고 나오냐면 풍수지리학자들이 보기에 이 해머링맨이 망치로 땅에서 올라오는 좋은 기운을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이 구속됐다는 게 풍수지리학자들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은 한번 구속됐다가 암에 걸렸다고 주장을 하고 보석 상태인데 벌써부터 웃기는 겁니다. 이호진이 구속이 된 건 해머링맨이 살기를 뿜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회사 돈 400억 원을 횡령하고 골프 연습장을 헐값에 매도해서 태광그룹에 975억 원의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호진이 횡령을 저지른 것하고 해머링맨이 무슨 상관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또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금호아시아나 신사옥이 마침 흥국생명 옆이어서 해머링맨 살기 때문에 우리도 위험하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풍수지리학자들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저 살기를 막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풍수학자들이 제안한 게 연못을 만들어라. 예, 왜냐하면 해머링맨이 망치로 좋은 기운을 내리치는 게 문제인데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망치로 물을 내리치면 출렁거릴 뿐 물은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막아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머링맨을 막기 위해서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연못을 수경시설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빌딩에 수경시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보도를 보면서 낯이 얼마나 뜨거워지냐면 이 보도를 해외 투자자들이 보면 흥국생명이나 태광그룹에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금호아시아나에 투자하고 싶겠어요? 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총수가 구속이 안 되려면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룹이 보여가지고 해머링맨 때문에 구속이 됐다. 이 개소리를 진지하게 듣고 앉아있는 애들이 한국 기업 경영자라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박삼구 저 성추행이요. 피해자들이 고소 들어가면 박삼구가 경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리스크인 겁니다. 그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인 거고요. 오너 리스크.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라는 거죠. 이재용이 지금 삼성그룹을 지배하는데 단돈 60억 원을 가지고 재산을 지금 9조 원으로 불렸어요. 어떻게 불렸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삼성 계열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갔어야 될 돈을 이재용이 가로챈 겁니다. 주주들의 돈을 가로챈 거예요. 심지어 주주들의 이익뿐 아니라 국민연금까지 동원이 돼서 국민들의 피 같은 재산까지 가로챈 겁니다. 그러면 이걸 본 외국인 주주들은 삼성이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그 돈 중에 상당액은 반드시 이재용이 가로채가는구나. 심지어 저건 엄청난 범죄인데 한국은
이재용을 그냥 풀어주는구나. 역시 한국 주식은 비싸게 살 수 없어. 이런 판단이 너무 당연하게 서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설에서 삼성은 이재용이 수감된 중에서도 사상 최대의 수익을 냈다고 지적을 하죠. 그래서 이재용이 수감되는 게 진정한 정의를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적습니다. 이건 바로 이재용 같이 주주들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가로채는 파렴치범들은 가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핵심 방안이라는 걸 외국에서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성실하게 일했고요. 다들 조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나라 기업 주식이 필리핀, 베트남 이런 국가보다도 싸구려 취급받는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재용, 최태원, 정몽구 이런 쌈마이들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고 기업 지배 구조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그 죄를 단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모를 겪고 있는 거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자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벌 총수들을 몰아내자는 겁니다. 이 일은 한국 경제의 위상을 높이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이정열 판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 저부터 마음을 다잡고요. 더 치열하게 싸울 준비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제 발전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외국에서 바라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올 여름이 오기 전에 집안에 있는 삼성 제품은 다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아, 예. 저는 집안에 거의 없는데 찾아보고 모아서 한번 태워버릴까요? 아, 이거 뭐 태워버릴 것까지는 없고 뭐 환경 오염을 유발할 이유는 그렇죠. 없고 네. 하여간 삼성을 더는 안 산다. 이런 선언이 있을 때 삼성 내부에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겠죠. 아니, 저 많은 삼성 직원들은 왜 아무 소리도 안 할까? 세상이 바뀌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 경제의 인건비 폭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때문에 올라가는 인건비 규모는 국내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한국노동사연구소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분석했는데요. 먼저 지난해 최저시급 6,47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최저시급에 맞춰 급여가 올라갈 직접 영향 대상자는 모두 300만 명입니다. 전체 노동자의 약 16%로 이들의 올해 월 평균 임금 인상액은 약 17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지난해에도 올해 법정 최저시급인 7,530원보다 많이 받고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덩달아 임금이 소폭 오르는 사람들을 간접 영향 대상자라고 하는데요. 이들이 약 200만 명, 전체 노동자의 약 12%로 임금은 지난해보다 월 평균 2만 원 오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혜자의 임금 인상액은 모두 7조 2천억 원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의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피고용자의 보수총액은 약 740조 원이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국 경제가 담당해야 할 임금 인상 규모는 전체 노동자 임금 총액의 1%에 못 미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임금 인상액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늘어난 가맹점의 부담을 가맹본부도 나눠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죠.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지난달 프랜차이즈 업계 초청 간담회에서 있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소기업과 영세기업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다 그 임금비 상승의 부담을 다 부담하라 그런다면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법과 시행령과 표준계약서를 개정을 해서 그래서 임금이 일정 부분 이상 상승하게 되면 그거를 가맹본부와 원사업자와 유통업체들이 나눠 분담하도록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인데요.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인하를 요청하면 열흘 안에 가맹본부가 협의를 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보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 친구를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 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 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담배든 목숨이든 둘 중 하나는 이번에 팍 끊어본다잉. 그동안 많이 피웠다 아이가. 아치는 쑥 건양초로 확실히 끊었슈. 쑥 피우면서 한 번에 끊는다. 쑥 건양초. 구입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성주리 씨는? 네, 저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쑥 건양초. 쑥 건양초. 한국금연과학.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한파가 물러나면서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광주와 대구 영하 2도와 3도를 각각 나타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남해안에는 비나 눈이 조금 내리겠는데요. 남해안에 5mm 안팎의 비나 1cm 미만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춘천 4도, 전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PPL 타임입니다. 저 안쳤습니다. 이진용 접히는 눈썰매 스노우싱 타고 평창으로 가자. 그 크기가 접으면 A4 용지가 되니까 휴대하기도 딱 좋습니다.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스노우싱을 기념품으로 나눠주시면 아이들 선물에 딱입니다. 애들이 좋아할 스노우싱, 안초딩이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어린이들 이제 심심하다고 아빠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자, 스노우싱 판촉물 구매하러 네피알로 가자. 네피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원조 전창걸몰닷컴이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 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그리고 각종 프리미엄 차들이 준비됐습니다. 런칭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에 모시는데요. 참고라 그 프리미엄 차 준다고 하는데 볼보도 주니? 아니면 BMW도 좋은데 뭐? 전창걸몰닷컴으로 가보라고? 이 새끼 말로 하지. MBN은 채널에서 삭제했어요. 홍준표입니다. 월 7,000원만 내면 형사합의와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상해, 교통사망 보장해주는 보험, 그 새해맞이 이벤트를 한다고 했어요. 2명 가입할 땐 월 12,000원 운전자 보험이 된다는 거죠. 이 7,000원 운전자 보험인데 한 명당 6,000원 꼴. 누구라도 함께 가입해서 보험료 절약하세요. 저도 류여해하고 같이 가입하겠어요. 한 명당 6,000원씩. 016-360-0689 016-360-0689 15년차 베테랑 설계사가 직접 설명한다고 했고 상담 시간은 연중 무휴 밤 9시까지. 이회창입니다. 설 선물로 정성농장 홍삼 짱인데 애들은 아니 그 홍삼을 왜 사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자녀는 못 본 척하시고 새로 하나 낳아서 효자 효녀로 키우세요. 이 나이에 애를 어떻게 낳냐고요? 정성농장 홍삼이 큰 도움을 드립니다. 정력의 상징 바로 정성농장 홍삼. 041754-0884 041754-0884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농장 홍삼 먹고 저는 다음에 부실하지 않은 아들을 낳겠습니다. 이건이에요. 재용아, 정영식 판사한테 술친금 좀 줘라.
너 풀려난 거야 좋지. 근데 정영식이가 만취해서 판결하는 바람에 국민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기똥찬 숙취타파 건강보조식품 술친굼 1800-6649 1800-6649 전화주세요. 술친굼. 그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 미공 대장사랑 매주 금요일에는 황금바 득템 찬스 이벤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0만 원 이상 구매했을 적에 추워도 부정이 없이 추첨을 통해 가지고 매주 한 분께 순금 황금바 드린다고 봐요. 그 추첨 거치지 않고 황금바 갖고 싶으면 미공 대장사랑 먹고 똥 싸서 버리지 말고 그 똥을 냉장고에 얼려서 가지도록 하세요. 뭐 그게 황금바라고 치지 뭐. 1522-8972 1522-8972 검색창에서 미공 대장사랑. 안녕하십니까, DJ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나물, 통곡, 그리고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단으로 삼시세끼 차려달라고 했을 적에는 이 씨부럴놈아, 내가 네 노예냐? 네가 차려 먹어 이 씹새끼야. 이런 소리를 듣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비타샵 그린 스무디, 이것이 대안이다. 이거면 모든 식이요법 걱정이 끝나버려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 검색하세요. 박근혜입니다. 피부 탄력이 필요할 때는 뉴트리션 닥터스의 콜라겐, 젊음을 유지하고 싶을 때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하면 뉴트리션 닥터스입니다. 피부를 행복하게 해주는 콜라겐, 맛있는 거 먹어서 네 목구멍만 호강하게 하지 말고 네 피부도 호강시켜줘라. 재용이가 내 피부의 광채에 압도돼서 돈을 꺼냈다는 거 아니겠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1688-5807 1688-5807. 안녕하십니까, 이명박입니다. 초등어휘 삼천 이런 쪽이 교육 꼭 필요합니다. 어려서 많은 단어를 알면 글쓰기 말하기의 달인으로 키울 수 있다. 저도 초등어휘 삼천 뒤늦게 공부해서 검찰 가서 진술서 잘 쓸 자신이 있습니다. 보틀에서 초등어휘 삼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초등어휘 삼천. 유인텐데요. 설날 선물 바보 멸치 세트 어떠세요? 부담 없는 가격대고 모두가 좋아하는 멸치와 김 국물팩이다 보니까 누가 봤더라도 좋아하겠죠. 멸치가 좋은 거 세상이 다 아는 바고요. 단백질, 당질, 철분, 칼슘, 나이아신, 비타민, 엽산, 명절 선물 걱정하기 어렵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보 멸치 선물 세트 검색창에 바보 멸치를 입력하시거나 02-587-3599 02-587-3599로 전화 주세요. 김무성입니다.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비정규직과 청년들의 정당 민중당 기억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 민중당. 청년의 당 민중당이 있어서 좋긴 한데 청년들 일하다가 잘 안 풀리면 인생의 좋은 경험으로 삼기 바랍니다. 아이고, 아프니까 민중당이네.
구속된 전직 경제부총리 최경환입니다. 여기저기 갑질에 시달리다 보니까 고개 숙이고 몸 낮추다가 허리가 삐끗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바디로직이 딱입니다. 이 허리 통증에 좋은 바디로직은 골반을 바로 세우고 좌우 비대칭을 개선해서 전신 자세를 바르게 도와주는 기능성 의류지요. 게다가 생리통, 거북목, 오다리, 안장다리 이런 걸로 고민 많은 분 한번 입어보세요.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꽉꽉 조여서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보다는 펜션이 좋은 엄기영입니다. 제 고향이 평창입니다. 남도 먹거리 쇼핑몰 가보셨습니까? 건강 프로젝트 잡곡 선물 세트 잡곡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3종 포장으로 선물의 가치와 품격이 느껴지지요. 김용민 브리핑 고객님께 30% 특별 할인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소식 연보흠 기자가 전해드리지 않고 가격은 택배비 포함해서 17,500원입니다. 남도 먹거리 쇼핑몰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안 사먹는 사람은 잡곡 아니 잡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순재입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담배 중독의 원인은 바로 니코틴입니다. 이 니코틴의 욕구를 막아주는 저하제와 자연의 한방 원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안심하고 피울 수 있는 쑥건양초 대바라. 현재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쑥건양초 10 더하기 1갑은 29,800원, 20 더하기 1갑은 59,400원이란다. 대바라. 쑥건양초 검색창에서 쑥건양초 팍팍 사라. 구입 문의 080-907-5500 080-907-5500.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오키나와 여행을 다녀오신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행 어떠셨습니까? 네, 아름다워서 슬프고 또 아픈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예. 네, 함께 간 사람들이 워낙 마음 씀씀이가 깊어서 또 즐겁기도 했네요. 여행을 가다 보면은 그 사람들을 알게 되잖아요. 예. 이래저래 사람의 이면을 보기도 한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교훈만큼 눈에 보이진 않지만 풍성한 것이 또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어떤 가보지 못한 장소를 여행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책을 읽는 것도 또 다른 여행이기도 하겠죠. 이번 오키나와 여행에도 몇 권의 책을 들고 갔는데 오늘은 책에서 고른 게 아니고요. 마지막 일정으로 들른 곳이 요미탄이라는 곳에 있는 한해비였습니다. 이 한해비는 우리가 한스럽다 할 때 한인데요. 예. 한이 서린 곳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 가면은 긴조 미노루라는 사람이 제작한 동판 조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오키나와를 끌려온 조선인이 눈이 가린 채 그리고 오랏줄에 묶인 채 먼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요. 그 뒤에서 일본군으로 보이는 사람이 총을 들고 때리는 시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로 끌려가는 남성을 붙들고 있는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성의 울부짖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이 비는 오키나와에 끌려온 조선인들 약 1만 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강제동원 됐죠. 대부분이 다 일본 군대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또는 성노예로 고통받았던 조선인들의 그 비극을 새기면서 평화를 약속하는 그런 비석입니다. 여기 소개된 글을 제가 촘촘히 읽어봤더니 경상북도 이 영양과 경산 이쪽에서 많이 끌려왔다고 해요. 1944년에. 예. 여기에 강인창 씨나 서정복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사연들을 새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한국에서 가져온 돌들, 그러니까 이분들의 고향에서 가져온 돌들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아사토 에이코라는 일본의 시인이 쓴 시 한 편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은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오빠 언니들의 영혼회입니다. 예. 이 섬은 왜 조용해졌을까? 왜 말하려 하지 않는가? 여자들의 슬픔을, 조선반도의 오빠 언니들의 얘기를, 갈라지고 끌려온 오빠들, 장렬하는 뱃바닥에서 숨을 거두어 오키나와 이 땅에서 수족이 찢겨지고 영혼을 짓밟힌 오빠들이여. 전쟁이 끝나 시간이 흘렀어도 이 땅에서 군화 소리는 끊기지 않는다. 빼앗긴 땅, 사라진 마을, 여자들의 비명은 여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메말라 버린 채. 오빠들이여, 아직 공양도 못 받고 석회암 틈에 파묻힌 뼈. 고향 선산에 돌아갈 수도 없는 오빠들이여. 우리 오키나와 사람들은 아직도 군화에 짓밟힌 채인 오빠 언니들의 영혼에 깊이 머리를 숙인다. 일본군 성노예로서 짓밟힌 언니들, 징용자로서 희생당한 오빠들께 깊이 머리 숙인다. 머지않아 굳게 열매진 봉선화 씨가 터져 서로 바다를 건너 꽃피기를 믿으며 오빠 언니들이여, 그대들이 겪어오신 고난을 전해가며 지구상에서 전쟁과 군대를 뿌리 뽑는 것을 이 땅에서 돌아가신 오빠 언니들의 영혼에 우리는 맹세한다. 예. 네, 이런 시입니다. 오키나와에서 태어난 시인이 조선에서 끌려와서 정말 지옥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에게 바치는 시이고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있듯이 이 지구상에서 전쟁과 군대가 사라지기를 맹세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한번 오키나와에 들으실 기회가 있으시면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 한해비 한번 꼭 찾아보시고, 식민지 말기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외로운 섬 오키나와까지 끌려와서 숨져간 우리 조선인들의 영혼을, 또 우리 한국인들의 영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곳도 그렇지만은 오키나와 평화공원에 가면은 이 오키나와 전투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20만 명의 사람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여기에도 조선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과 이 남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전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군대란 무엇인지, 국가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뭐 예기치 않게 제가 오키나와 여행을 떠난 바람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오키나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아픈 얘기만 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힘을 내고 좀 더 좋은 책,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PD께서 허락하신다면, 애청자 여러분께서 허락하신다면은 제가 쓴 짤막한 산문도 하나 읽어드려도 좋겠죠? 아이고, 교수님 너무 좋죠. 예. 뭐 보잘것없지만 오키나와 가서 이런 생각을 했구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키나와를 대표하는 나무 중에 하나가 가주마루라는 게 있습니다. 가주마루는 공기뿌리라고 해서 가지에서 뿌리들이 내려옵니다. 그게 마치 눈물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오키나와 가시면은 뭐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후쿠키나 아단나무와 더불어서 가주마루가 아주 유명한데 제목은 가주마루의 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하얀 물결 넘나드는 바다를 건너 고래처럼 한숨 토하며 상처 입은 지느러미 고추 세우고 도망쳐온 길입니다. 수억 년 세월이 밀어올린 바닷가, 까실한 산호를 더듬으면 시커먼 절벽 아래 추락하는 생명이 서럽게 잡힙니다. 새롭게 단장한 옛 왕국은 관광객들의 발길에 달아빠지고 조용하고 말끔한 작은 도시의 풍경 속으로 깊은 어둠이 아슬하게 스밉니다. 열대 바람이 가까운 바닷가에 누워 하늘을 보면 수송기, 초계기, 조기 경보기, 온갖 날 것들이 독사처럼 구름을 찢어 발깁니다. 치비치리 가마, 100 몇십 명이 나라가 무서워 죽은 곳, 잎이 낮고 우듬지가 키우고 줄기가 다독인 뿌리들 세월을 안고 휴강깁니다. 절망의 땅을 뚫고 솟은 가즈마루는 저 혼자 보는 하늘이 부끄러워
뿌리를 들이우고 다른 생명을 기다립니다. 이 섬들이 사자와 더불어 사라지기 전 혼자 여럿이서 단단한 저 나무는 바다 건너 지친 생명을 지탱하는 튼실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나흘 동안 내 눈을 스쳐간 오키나와는 힘겨운 시간을 아래로 들이워 다른 날을 일깨우는 가지마루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절망을 전하는 잔뿌리들 깊고 먼 바다 너머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꿈에 낯선 곳에 나는 또 잠을 잃고 말았습니다. 네, 이렇게 적었었네요. 예. 네, 많이 민망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요. 이렇게 여행이 또 저를 조금씩 키워가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세상을 보는 눈도 조금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가의 국가다움, 나라의 나라다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비단 촛불혁명 이후만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 국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테러가 있었는지 복기해 볼 필요를 또 갖게 만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오키나와를 통해서 제주도도 보고 그리고 한반도도 보면서 정말 국가란 무엇인지, 미군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여러 작가들과 더불어서 오키나와를 소개해드렸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김 PD와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교수님,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이 문단 내 이른바 미투 바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마 오래전부터 이게 있었죠. 작년에도 이게 있었고요. 근데 제가 창작한 사람들의 그 세계를 잘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터져 나올 문제고요. 과거든 현재든 잘못한 게 있으면은 솔직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이 젠더 감수성을 좀 더 날카롭게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게 또 문단 내에 이런 차별 구조 같은 것도 뿌리 뽑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터졌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인가요? 이분은 고은 시인 작품을 교과서에서 다 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쉽지는 않을 텐데 대단히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에 실릴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나 아마 많은 논쟁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많은 여론들이 또 모이고 한다면은 어떤 방향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교과서에서 다 빼야 한다는 식으로 유승민 씨의 발언은 또 다른 맥락에서 전 들리는데 고은 시인이 이른바 진보적인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몰고 들어가는 것은 저는 또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고은 시인이 최영민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랬다면은 거기는 정말 날카로운 비판이 필요하고요. 예. 그리고 자기 그 사과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교과서에서 실린 게 맞는지 그런지는 추일문학자나 이런 월문학자도 관련지어서 대논쟁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월부문학자들이 교과서에 실리기 시작한 게 90년대 후반 이후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우리 서정주의 시들도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또 다른 논쟁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여독이 덜 풀리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막 집에 들어와서 녹음하는 중입니다. 예, 교수님. 편히 쉬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내일 저는 북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그리고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남과 북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에 대한 취재 열기도 뜨거운데요. 그런데 연합뉴스에서 청와대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문재인 대통령님, 연합뉴스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애나 바이필드 기자라는 작자가 저희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쓴 기사를 두고 정말 너무 역겹다. 이래서 기레기 하는구나. 이따위 평가를 남겨놓은 겁니다. 연합뉴스가 북한 응원단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사진 촬영해서 보도했더니 자신의 SNS에 이런 거를 남겨놨습니다. 잘 나가는 워싱턴 포스트라고 해서 함부로 연합뉴스를 기레기라고 해도 되는 겁니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MBN을 당사에서 쫓아낸 것처럼 워싱턴 포스트를 한국에서 쫓아내주세요. 아이고, 연합뉴스 측도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자 화장실 안쪽까지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촬영을 한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입니다. 요즘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례를 알리며 미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경솔한 보도여서요. 네? 연합뉴스도 미투 운동을 한 거라고요? 연합뉴스 기자도 북한 응원단처럼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에 간 거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촬영을 왜 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 애나 바이필드 기자는 악질 악플러 아니냐고요? 어떻게 같은 기자끼리 기레기라는 말을 하냐고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는 연합뉴스를 더 강하게 비판했어요. 기레기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쓰레기다. 이렇게 말이에요. 그리고 바이필드 기자는 악플러가 아닙니다. 지난 1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참가했던 바이필드 기자는 크고 오래된 언론사가 아니라 소규모 그리고 지역 언론들이 질문을 많이 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굉장하다. 이렇게 청와대 기자회견을 평가했지요. 그나저나 화장실까지 쫓아가 사진 촬영을 하고 기사를 내보낸 기자가 누군지 정말 궁금하네요. 연합뉴스의 가수 심수봉 씨가 부른 당신은 누구시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당신 때문에 울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웃고 있어요.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거울에 비친 그리움은 누구일까? 다가와 눈을 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구시길래 믿고 싶을까? 누구시길래 사랑했을까? 당신은 누구시길래 내 마음 가져갔나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새싹 땅콩차의 전창걸몰에서는 엄선된 원료와 최고의 품질로 프리미엄 차문화를 선도하는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로얄 캐모마일, 오렌지 레몬그라스, 히비스커스, 애플 시나몬 홍차, 루이보스 오렌지, 보이차, 제임스 티스푼 9종 특선을 비롯 제임스 알커피 핸드드립 원두커피 선물 세트까지 설맞이 런칭 기념 파격 특별 할인가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드리는 고마운 마음, 전창걸몰닷컴과 함께 하시죠.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4대강만 먹조라떼.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보도를 보니까 YTN이 올림픽 취재는 거의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조합원들이 파업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인력으로 하겠다고는 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상태가 아니죠. 지금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나 봐요. 이게 아무래도 좀 올림픽이다 보니까 복귀를 해서 국민분들에게 뉴스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고민도 했었는데 일단 최남수를 퇴진을 시키는데 조합원들의 중지를 모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파업은 이어나갈 계획이고 이 와중에 또 최남수는 YTN 사장 자격으로
개막식에 VIP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취재나 하지 뭐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도 없는데 좀 카메라 하나 들쳐 말고 본인이 취재를 하든지 좀 하지. 누릴 거 다 누리고. 네. 지금 거기 개막식 가가지고 뭐 웃고 그냥 보고 있을 뭐 그럴 계제인가 싶어요. 지금 회사가 난리가 났는데 정작 YTN에서는 제대로 된 올림픽 보도 서비스도 못하고 있는 와중에 사장이 과연 거기 가는 게 지금 보통 멘탈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사장 폼내고 싶어서 사장이 된 건데 YTN은 어떻게 하고 여기 오셨냐라는 질문에 뭐 가책을 느끼겠습니까? 그러게요. 거기 가서 이제 뭘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카메라가 쑥 훑다가 최남수 한번 비춰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연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남수가? 예. 그리고 나서 기념사진 같은 걸 찍은 모양이에요. 뭐 출연자들하고 사진을 찍으니까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최남수가. 대체 저건 무슨 멘탈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YTN 노조위원장이 나오니까 본인도 이제 인터뷰 신청을 했던 모양이죠? 뭐 인터뷰 신청을 했는지 아니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계속해서 박진수 위원장이 나오고 뭐 나연수 앵커가 나오고 했을 때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최남수 사장에게도 얘기를 들어보겠다 뭐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반론권 보장 차원이었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김어준 총수가 엿을 매겼죠. 최남수한테. 예, 그렇죠. 저기는 이제 구본홍과 달리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구본홍도 따지고 보면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죠. 아니 그 평창올림픽 개막식 현장에 YTN 노조원들이 가야 되겠네요. 적 회사장 회사 일은 어떻게 하고 여기 와서 개막식이냐 이렇게 말입니다. 아 그러게요. 뭐 노동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데 최나훈 사장이 거기 가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자아내는 거는 정말 이게 걸리면 진짜 그야말로 국제적 망신이죠. 거기 가서 저는 뭐 그렇다고 날선 구호를 외치기보다는 동계올림픽 종목이 몇 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종목에서 최남수 복장을 하고 삽질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많은 언론인들이 또 지켜보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조합원들이 쫓아가면 최남수가 또 갇히기 싫어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크로스컨트리가 시작이 됩니다. 아 정말 재밌는 사장입니다. 최남수 씨.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서지현 검사의 그 용기 있는 폭로 이후에 사회 곳곳에서 이른바 미투 운동이 확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최근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언론계에서도 몇몇 기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투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예. 언론계는 정말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상들이 드러날지 주목이 되는데 발단은 한 전직 기자분이 쓴 페북글이었어요. 예. 이분이 2015년에 언론계에 입성을 해서 파이낸셜 뉴스 그리고 YTN에서 일했던 기자분인데요. 기자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결국 퇴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파이낸셜 뉴스에서 수습으로 일하고 있을 때 이 수습교육 담당 부장이 회식 자리마다 자신의 옆에 앉아서 몸을 만졌다 이렇게 폭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YTN에서는 어떤 남성 선배가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이런 말을 했고 다음 회식에서는 심지어 자신의 집 방향으로 여성 기자를 억지로 택시에 태웠다라고도 합니다. 그 밖에 이제 타 언론사 선배는 사석에서 자신의 허리에 손을 감았고 취재원인 경찰은 늦은 밤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야 정보를 주겠다. 뭐 이런 말을 했다고도 하고요. 자기가 있는 호텔로 와서 목욕을 하고 가라. 이런 취재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본 이후에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달라질 것이란 믿음에서 이런 폭로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회사 생활을 잘하고 싶었는데 기자로서 취재할 때도 어린 여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일이 수없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YTN과 파이낸셜 뉴스 모두 지금 다 뒤집어진 상태예요. 예. 네, YTN은 비교적 빠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YTN 여기자 외에서 이 페북글이 알려진 후에 즉각 입장을 냈는데
피해자의 크나큰 괴로움에 동감하며 고충을 헤아리지 못한 불찰에 대해 선배이자 동료로서 한없이 미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낀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에 나서달라고 노사 모두에 이제 촉구를 했고요. 가해자도 사내에 사과문을 올려서 저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을지 깊게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사측은 바로 가해자에게 자택대기 발령을 명했고요. 곧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반면에 파이낸셜 뉴스는 지금 사측 차원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노조에서 이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고 이 사측의 가해 부장에 대한 강력한 조치 그리고 그 사내 성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을 한 상태예요. 파이낸셜 뉴스가 그 사측이 이제 이걸 요구를 받아 안아서 어떻게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만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이 피해자의 글에서도 그렇고 저희에게 전화를 주셔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언론계 전반에 대한 문제이지 지금 최남수와 맞서 싸우고 있는 YTN 선배들께는 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노조원이군요, 이분이. 네, 그 가해자가 노조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페북에서도 이 YTN 기자들이 최남수의 트윗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제 전 직장 선배들은 정말 감사하게도 남자들끼리 흔히 하는 농담인데 잘못 걸렸네. 이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의 문제는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을 짚어주셨다. 이렇게 페북에 쓰기도 하셨어요. 예. 그리고 YTN은 성 문제에 대해서 사측에서 이제 즉각 입장을 냈는데 성 문제에 대해서 비관용의 원칙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조치를 취했는데 지금 파업 중인 상태에서 노조원인 점도 가만히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뭐 성 문제에 대해서 무관용의 원칙을 좀 적용을 할 거면 일단 그 최남수 트윗부터 좀 어떻게 하고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만. 예. 네, 어쨌건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추가를 했고요. 예. 그러면 전직 기자분이 얘기를 하신 게 정말 특이한 경우인가라고 보면은 저희가 이제 미디어 쪽을 취재를 하는 매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특이한 경우가 절대 아니에요. 이게 기자 생활을 시작하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성추행에 거의 노출이 됩니다. 아하. 안 당한 사람들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론사가 도제식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일본어라서 이제 못된 습관이긴 한데 지금도 이제 언론계 은어로 통하는 사스마와리, 그러니까 경찰 출입 기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먹고 자는 그 하리꼬미라고 하는데 숙식을 거기서 계속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아, 일본말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일제시대의 잔재들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거를 엄청 뭐 자주 쓰더라고요. 근데 이 경찰서에서 생활을 하는데 경찰서 안에 뭐 엄청난 숙소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좁아 터진 작은 공간을 치워서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녀가 혼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이런 거를 지금 전통이랍시고 지금 지켜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제 밤에 막 여성 수습기자가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좀 그런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도제식, 그러니까 1대1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배가 지시하면 후배, 특히 이제 수습들은 무조건 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성추행은 이 위계관계 속에서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회식을 하면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회식 같은 걸 하면 손잡고 쓰다듬는 경우도 많고요. 그 밖에 불필요한 스킨십을 자행하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연차가 낮은 기자일 때는 그런 걸 보면서 말도 잘 못했는데 저 역시 뭐 방관자이자 뭐 가해자였던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위계관계라는 의미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대할 때도 이런 일이 빈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KBS를 취재를 할 때 한 정규직 기자가 비정규직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들이라는 겁니다. 아하. 성추행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회사에 말을 잘 못하는데 왜냐면은 언론계에도 지금 2차 가해가 좀 횡행하기 때문이고요. 결국 이제 피해자가 회사를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 KBS 성추행 같은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결국 계약 만료가 돼서 회사를 떠났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발생을 하면 이 피해자 얘기에 공감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뭐 본인이 이제 진보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어떤 언론사 출신의 분도 아니 뭐 내가 와이프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맞아라고 하면서 정작 피해자 주장에는 귀를 안 기울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가 제일 잘한다 뭐 이런 거죠.
심지어 이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일도 잦은데 얼마 전에 일요신문에 성추행 사건이 있었던 거를 저희가 보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 카톡을 이제 보냈습니다. 근데 카톡의 내용을 보면 이게 웬만한 남자들도 불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따위 카톡에 대해서 피해자가 답을 계속해요. 이게 예전에 이제 한샘 사내 성폭력 논란이 있을 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나왔던 정신과 전문의 분이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이런 좀 위계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상급자가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면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자니 너무 힘들고 답을 안 하자니 불이익이 떨어질 것 같은 마음이 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 뜬금없는 대답들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 카톡 내용을 봤을 때 가해자는 계속해서 정말 더러운 얘기, 뭐랄까 하여튼 그냥 야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더러운 얘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계속 이제 뜬금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계관계 속에서 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두고 이 가해자는 자기가 일방적인 문자를 보낸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문자를 보내면은 제가 대꾸를 했다.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또 이제 회사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가 또 이런 사건을 처리하는 걸 또 굉장히 귀찮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일요신문의 이 피해자는 결국 회사에서 제대로 일이 처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인권위에 제소를 했는데 회사가 외부에 알려지면 시끄럽다고 인권위 제소를 취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사팀장은 차라리 둘 다 나가서 싸우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 사내 문제도 그렇고 취재원들과의 관계도 문제가 좀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취재원들이 좀 연차낮은 기자들을 무시하고 좀 그런 경향은 있거든요. 근데 여성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젊고 어린 그런 여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러내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연차가 낮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좀처럼 문제 제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취재원들이 보통 고위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또 취재원을 확보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취재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간신히 확보한 취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또 회사에 해를 끼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검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례들이 많은데 지난 2013년에 이진환 검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자들과 송년회 자리를 가졌는데 이 송년회에서 이 사람이 한 여기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등을 손으로 쓸어 내립니다. 당연히 속옷이 만져졌겠죠. 예. 그래서 피해 여기자가 고소를 해요. 결국에 이 사람이 술자리가 파하고도 내가 널 참 좋아해 막 이지랄을 했대요. 근데 당시 이 사람이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피해 여기자가 고소를 했고 무려 55개 언론사에 884명의 기자들이 처벌을 탄원했습니다. 근데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소위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냐면 사안이 경미하다라면서 그냥 경고만 내렸어요. 이게 보통 검사들이 이런 사건을 처리할 때 결국 이제 기소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냥 경고로서 끝낸 거죠. 이거를 본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시작으로 지금 어느 일간지 그런 분들도 자기 페이스북에 자기가 피해를 당했던 일들, 가해자가 누군지 밝히진 않았지만 그런 고백들을, 그러니까 미투 운동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미투 운동에 나서는 기자분들을 좀 응원을 하고 그분들이 그냥 젊은 여성 기자가 아니라 그냥 기자로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좀 일조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특정한 성을 혐오하는 사람들의 발언이 아니라 기본권을 요구하는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밝히는 그런 분들의 간절한 바람임을 잊지 말고요. 미투가 특정 성의 이야기다라는 이런 선입견 버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위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고쳐야 되는 문제고 여성들을 대하는 그런 인식들도 나아지길 좀 바라보면서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이런 운동을 보면서 좀 고민을 하게 되고 어쨌건 좀 그렇습니다. 예, 끊임없이 우리가 나는 무관한 일이다.
이런 발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해야 할 일이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상근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뉴스 포렌메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의 댓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정황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를 사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정황이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실제로 댓글 조작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런 여론공작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시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2,753분이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37%, 가장 많은 시민들이 여론조작의 배후로 삼성을 지목했네요. 그 다음으로 33%의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을 꼽았습니다. 전직과 현직 국가정보원 요원들일 것이다, 이런 의견은 19%, 네이버라는 의견은 11%로 나타났습니다. 자, 트위터 의견도 볼까요? 조나단 리님, 시브랄, 왜 전부라는 항목은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국정원, 자유한국당, 삼성이 합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범재님, 모조리 의심 가는 것들 뿐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뉴스특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2022년 겨울올림픽이 어디에서 열리는지 맞히는 거였는데요. 정답은 중국 베이징입니다. 정답자 뮤직맨님, 나라 곳곳이 적폐로 가득하네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자유당 찍지 말아야 합니다. 살구와 다래님, 국정농단의 주역들에게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뉴스공장 행이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김용민 브리핑 2부,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여러분을 찾아가는 뉴스 보좌관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만나보지요. 뉴스공장 행인님,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충격적이네요. 우리 사회가 성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라고 의견 남겨주셨고요. 프로그7님, 수구 언론이 개막장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유당 인간들 역시 눈꼽만큼도 비어난 게 없고요. 갈 길은 멀고 청산할 것은 많네요. 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내일은 토요 스페셜로 함께하겠습니다. 2018년 2월 9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